193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는 시민들에게 선점권 PDR Appropriation이라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빗물이라 할지라도 물을 가둬두면 그 물에 의존하는 하류 지역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헛간 뒤에 있는 통에 물을 모아 정원을 가꾸는 관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정원들은 가장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1년 내내 생기 있고 푸르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원예 방법은 실제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수확량을 늘렸으며 화학 첨가물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후 이러한 기술들을 입증했지만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이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단 $2로 해충을 박멸한 미국 원예 역사상 전설적인 전략입니다. 게다가 11번째 팁은 꽤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 24가지 전략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 파산과 흉작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 개념이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 시대부터 미국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전략들은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골판지 심 화분. 1930년대의 어려운 시절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화장지 골판지 심을 포함하여 모든 물건에 두 번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쓰레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머니는 다가오는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심을 꼼꼼하게 모아 씨앗 트레이에 가지런히 배열하고 퇴비로 채우셨습니다. 그 비밀은 골판지의 셀룰로스에 있습니다. 땅에 묻히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식물의 연약한 어린 뿌리가 손으로 옮겨 심는 과정에서 절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현대 농업 연구자들은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 화분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곰팡이에 대해 경고할 수 있지만 이 전통적인 방법은 상당한 돈을 절약해 줍니다. 원예센터에서 생분해성 화분 세트는 24개에 대략 $5이지만 제 할머니는 사람들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물건으로 수십 개를 만드셨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IP 채소와 같이 빨리 자라는 채소의 이를 사용하고 첫 본잎이 나오자마자 땅에 옮겨 심어 골판지가 식물에서 너무 많은 질소를 고갈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빗물바디의 씨앗 파종하기.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빗물바디는 일반적으로 아연 도금 강판이나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비 피해로부터 집의 기초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화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제거했다면 누수와 기초 파손으로 이어져 채소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할아버지는 오래되고 손상된 빗물바디 부분을 매우 효과적인 씨앗바라 트레이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완두콩에 훌륭합니다. 빗물바디에 비료를 채우고 씨앗을 뿌린 다음 묘목이 튼튼해지면 정원 화단에 도랑을 파고 묘목 전체를 조심스럽게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3세기 전 에도 시대에 일본 농부들이 쪼갠 대나무를 사용하여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현대 원예 잡지에서는 플라스틱 빗물바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끔 이것을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1950년대에 제 할머니의 정원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해충 퇴치를 위해 사람의 머리카락 사용하기. 정원 주변에 머리카락을 한 움큼 뿌리는 것이 많은 동네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위생적이거나 보기 흉하다고 여겼고 일부 당국은 지역사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이 요령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빅토리 가든 승리의 정원은 생명선이었고 값비싼 철조망을 살 돈이 없을 때 사슴이나 토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을 모으거나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구해 정원 주변에 뿌리셨습니다. 머리카락에 밴 페로몬과 사람의 채취는 초식 동물을 불안하게 만들고 채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과학은 머리카락이 분해되면서 다량의 질소를 공급하여 자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수년이 걸리므로 주요 기능은 비료보다는 퇴치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소한 세부사항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쥐나 다람쥐와 같은 작은 설치류에는 보통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 근처에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의 비누 사용하기. 1800년대부터 서양 농업 기록에는 고래 기름 비누를 일반적인 살충제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3년경 펠스 납사, 펠스 납타 비누가 등장하여 미국 원의 역사상 전설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부들은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비누를 갈아 물에 녹여 과일나무와 채소에 뿌리곤 했습니다. 상업용 살충제가 너무 비싸거나 전쟁으로 인해 부족했던 대공황 기간 동안 이것은 주요 무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희석된 비누 용액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살충제 중 하나입니다. 깍지벌레와 가루 위에 보호막을 손상시켜 빠르게 탈수되고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성 잔류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 비누가 독성 화학 물질을 토양에 침투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로 이어질 만큼 크게 오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단, 현대의 주방 세제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안에 포함된 독한 세제가 식물 잎의 보호 왁스를 벗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원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누에 손톱을 긁어 손톱 밑에 흙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작업이 끝난 후에도 손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분 식물의 숯 사용하기. 이 기술은 고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숯, 유기, 폐기물, 도자기 파편을 흙에 섞어 테라 프레타로 알려진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개발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본과 유럽의 농부들은 벽난로나 장작 난로에서 나온 수출 토양에 섞어 수분 유지력을 높이고 통기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숯의 작고 다공성인 구조는 수백만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며 뿌리 썩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천연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이것을 바이오차, 비오차라는 비싼 이름으로 판매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장작 난로에서 나온 깨끗한 숯을 토양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수를 위해 화분 바닥에 자갈이나 조약돌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자갈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할 뿐만 아니라 물의 상승 흐름을 방해하여 때로는 바닥에 포화구역을 만들어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숯은 토양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더 잘 유지하며 큰 화분을 훨씬 가볍고 이동하기 쉽게 만듭니다. 단, 바비큐 그릴에서 나온 숯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점화를 돕는 첨가물과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직접 씨앗 채종하기. 대형 원예센터가 곳곳에 등장하기 전에는 씨앗을 채종하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농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가족의 특정 토양과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가장 건강한 식물에서 씨앗을 수확하고 보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에 기업들이 씨앗의 특허를 내고 F1 교잡종 씨앗의 사용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앗들은 첫 해에는 아름다운 작물을 생산하지만 그 자손들은 이듬해에 같은 방식으로 자라지 않아 매년 봄마다 돌아가서 새 씨앗을 사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계산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통적이고 자연 수분된 씨앗을 직접 채종하는 것은 점차 사라져가는 식물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900년대 상업용 채소 품종의 94%가 현재 멸종되었습니다. 오늘날 토종 씨앗 도서관은 종자 기업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 맞서는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된 품종을 살려두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위한 빗물 모으기. 빗물 수집에 대한 이야기는 엄격한 규제가 개인의 독립성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시립수도 요금이 존재하기 전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도록 나무 빗물바디와 점토 항아리로 이루어진 영리한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다. 1000평방피트 미만의 지붕 면적에 약간의 비만 내려도 600갤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무료로 모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한 계절이면 9월까지 사용할 물을 저장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비밀은 깨끗한 물이 탱크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 오염된 물을 버리는 간단한 파이프 부분인 초기 빗물 배제기 First Flush Diverter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부러진 양철로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지만 오늘날에는 약 $2어치의 PVC 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한때 콜로라도나 유타와 같은 주에서는 수리권법 제 Water Rights Laws으로 인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했지만 2016년까지 콜로라도는 최대 110갤런까지 다시 합법화했고 유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분산형 빗물 수집이 이전에 경고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홍수를 완화하고 지하수 고가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검토에서는 과거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규제가 서서히 완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빗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야외 물 사용량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통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한 8월 한가운데에 가득 찬 물탱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을 뿐입니다. 식초나 염소로 잡초 제거하기.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위험하고 불법적인 관행입니다. 염소는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땅에 침투하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세척용 화학 물질을 환경에 직접 붓는 것은 오염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보다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잡초를 죽이는 것이 더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덥고 화창한 날을 골라 잡초 잎에 직접 식초를 뿌렸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태양열과 결합하여 즉시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고 몇 시간 안에 잡초 뿌리를 탈수시키고 끓여버립니다. 완고한 콘크리트 보도의 경우 소량의 희석된 염소도 뿌리째 잡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어 큰 비용 없이 해당 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소는 오용할 경우 미생물을 죽이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령은 보도와 같이 식물이 자라지 않는 구역에만 적용해야 하며 주변 토양의 pH 균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항상 염소를 안전한 비율로 희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마당에서 식량 재배하기. 1940년대에 앞마당 잔디밭은 빅토리 가든 승리의 정원 캠페인을 위해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장미 덤불 대신 양배추와 당근이 줄지어 심어졌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과 보도 사이의 남향 땅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잎채소, 허브, 덩굴강 낭콩을 재배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주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앞마당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불평했고 일부 시의회는 보기 흉한 정원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영국의 특정 교회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제한으로 앞마당에 과일 나무를 심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생산적인 활동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의 Incredible Edible 운동은 공공식량 정원이 풍부한 채소와 허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역사회 유대를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학에 대한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깨고 햇볕이 잘 드는 땅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 또는 교회의 자급자족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든 콩 지지대. 우리 조부모님들은 시즌이 끝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길가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재사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지가위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가지를 다듬으셨습니다. 작은 가지들은 끈으로 묶어 튼튼한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 완두콩 줄을 위한 지지대를 만들었는데 이 구조물은 3번의 여름을 연속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가지들은 정원 화단의 경계로 사용되었고 몸통은 둥글게 톱질하여 보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립조차도 모아서 블루베리와 같이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의 밑동을 덮어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을 자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때 정부는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로 마당의 마른 소나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경고와 심지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회사들도 재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것들을 버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EPA 수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최대 300만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버려지며 퇴비화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모든 가족이 할머니의 방법을 따른다면 정원은 매년 1월에 최대 80만 톤의 무료 유기농 비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주의 사항은 가지가 너무 말라 멀칭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작게 부수고 담배꽁초나 그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라면 높은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토의 깊은 뿌리 훈련. 이 농법은 물이 항상 사치였던 19세기부터 미국 서부의 건조한 지역 농부들이 사용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매일 물을 낭비하는 대신 그들은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토마토 모종을 땅에 옮겨 심은 후 처음 7일 동안은 물주기를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다소 터무니없고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의도적인 방치는 뿌리가 자연적인 수분을 찾기 위해 토양층 깊숙이 자라도록 강제하여 튼튼하고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광해 회사들은 식물이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매일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깊은 뿌리 훈련을 받은 토마토 식물은 매일 물을 주지 않아도 극심한 폭염이나 긴 건조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30%에서 50%까지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토마토의 풍미를 농축시켜 식물이 너무 많은 물을 소비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더 맛있게 만듭니다. 이 기술을 지원하려면 밑동 주변에 지피나 건초층을 사용하십시오. 이 멀칭은 깊은 토양에 수분을 유지하고 증발을 방지하며 토양을 시원하게 유지하여 토마토 식물의 완벽한 성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식초로 녹슨 도구 청소하기. 백식초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약 5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세척제였습니다. 백식초에는 약 5%의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슨 도구를 식초에 담그면 아세트산이 산화철층과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은 녹을 부드럽게 하여 원래의 금속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담근 후 뻣뻣한 소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르기만 하면 녹이 완전히 씻겨 나가고 그 아래에 반짝이는 금속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녹슨 물건을 버리면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리하는 것보다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백식초 한 병만 있으면 새 도구를 사는 데 드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든 현대이든 아직 살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은 도구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즉시 노출된 금속 표면에 얇은 기름층을 발라 공기를 차단하는 장벽을 만들어 산화가 즉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우려낸 비료차. 여러분의 할머니는 쓰레기로 여겨지는 잡초를 귀중한 영양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점에서 식물 영양제에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질소와 칼륨을 흡수하는 쐐기풀이나 잡초를 빗물이 담긴 양동이에 채우고 정원 한 구석에 약 2주 동안 발효되도록 두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독특한 냄새가 나는 짙은 갈색의 걸쭉한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코번트리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것이 비싼 상업용 비료 브랜드만큼 많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효 과정은 종종 이웃의 불만을 야기하고 시의회에서 불쾌한 냄새로 인해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토양에 속한 것을 토양으로 되돌려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용할 때는 차일의 깨끗한 물 10의 비율로 희석하여 잎 채소를 위한 훌륭한 액체 비료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푸른 정원을 유지하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천연 자원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미주리 여성들의 정원. 미주리의 남성들이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던 대공황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여성들은 고향을 지키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정부 구호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소와 소규모 가축을 결합하여
평소보다 더 큰 자급자족 정원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루스벨트의 미국 정부도 단순히 현금을 주는 대신 씨앗과 도구를 분배하여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미주리 여성들의 정원은 단순한 식량 공급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힘과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씨앗, 해충 방제 방법, 심지어 경제적 고민까지 공유하며 강력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노력은 국가 채소 생산량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든 가족의 자급자족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중수도 그레이 워터 사용하기. 여러분의 할머니는 설거지한 물로 정원에 물을 주셨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르단, 이스라엘, 북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중수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1976년과 1955년의 건조한 여름 동안 모든 미국 지역 사회 정원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바로 이 중수도였습니다. 한 가구에서 매일 최대 100리터의 재사용 가능한 물을 생성할 수 있는데 중수도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는 값비싼 시립, 깨끗한 물 공급을 건드리지 않고도 작은 채소 정원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현대 보건기관들은 종종 대장균의 위험을 우려하고 일반적으로 잎이 채소에 중수도를 직접 주는 것을 금지하지만 생분해성 비누를 사용하면 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호주 정부는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지속된 밀레니엄 가뭄 이후 비누 및 수질 여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며 중수도 우회 시스템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오늘날 과일나무나 꽃에 이 물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돈을 절약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현명한 조치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통으로 서리로부터 보호하기.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 할머니는 많은 현대 정원사들처럼 당황하는 대신 조용히 큰 플라스틱 우유통을 모으셨습니다. 바닥을 잘라내고 각 묘목 위에 덮어 씌움으로써 어린 새싹을 서리 결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완벽한 미니 온실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플라스틱 껍질은 열을 유지하고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찬 바람이 식물잎을 직접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내부가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해결책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썩게 할 수 있는 큰 방수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완벽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한때 정원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토양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라벨이 너무 많은 통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식물이 숨을 쉬고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이 보호 상자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식물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돌 놓기.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제 할머니는 정원을 거닐며 가장 민감한 식물의 밑동 주변에 중간 크기의 돌을 배열하는 꼼꼼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열 질량 thermal mass, 원리의 적용이었습니다. 돌은 하루 종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한 다음 밤이 되면 뿌리 주변의 토양으로 그 열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주변 환경보다 몇 도 더 따뜻한 미기후를 만들어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의 충격으로부터 뿌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많은 현대 정원사들은 돌을 성가신 것이나 토양을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은 돌에서 완전히 무료이고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요령은 특히 열대 식물이나 새로 옮겨 심은 묘목에 효과적이며 값비싼 전기 히터 없이도 서리가 내리는 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방 식료품 저장실의 씨앗 사용하기. 식량 독립의 비결은 때때로 비싼 씨앗이나 슈퍼마켓의 화려한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 식료품 저장실의 오래된 병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가족이 수프용으로 보관하던 말린 완두콩, 검은콩, 녹두 또는 파티 사실 완벽한 동면 상태의 씨앗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온 수십 개의 씨앗만 들어있는 씨앗 한 봉지에 $2에서 $5를 쓰는 대신 단 몇 센트로 수천 개의 씨앗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은 파종하기 전에 항상 말린 콩을 물에 약 1시간 동안 담가 배알을 깨우고
발화 과정이 2배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예 예산을 최적화하는 가장 현명한 절약 팁으로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도 어느 가족이나 채소 정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자 회사들의 조용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사실 식료품 저장실에서 꺼내 심는 것은 재사용할 수 없는 교잡종 씨앗, 비즈니스 모델에 항의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요령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콩들이 로스팅과 같은 열 처리를 거치지 않았거나 화학 물질이나 향신료로 양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열은 씨앗 내부의 생명을 완전히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을음을 비료 및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기. 모든 가정이 석탄 난로로 난방을 하던 시대에 그을음은 쓰레기가 아니라 무료 미네랄의 귀중한 공급원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른 봄에 정원으로 가져가기 위해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그을음을 한 움큼씩 조심스럽게 모으시곤 했습니다. 이 그을음층은 영양분을 더하고 천연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거친 표면은 민달팽이가 기어다니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냄새는 해로운 파리를 쫓아냈고 토양을 더 어둡게 유지하여 열을 보존함으로써 쌀쌀한 날씨에 식물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부터 중앙 난방이 서서히 석탄 난로를 대체함에 따라 화학 기업들은 야생동물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2022년 영국에서 완전히 금지된 독성 화학 물질인 메탈데하이드, 미라사나가 함유된 민달팽이 퇴치제로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대조적으로 천연 그을음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칼륨과 질소 같은 미량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기술적 참고 사항은 어린 식물의 뿌리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황화합물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건조한 가방에 그을음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페인트 또는 접착제가 섞인 장작 난로에서 나온 그을음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음식에 독을 퍼뜨릴 수 있는 다이옥신과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주마다 연속 파종하기. 종자기업과 현대 원예 서적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종종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씨앗을 한 번에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 할머니와 50년 전의 지역사회 정원사들은 항상 연속 파종 기술을 본능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어느 봄날 상추 씨앗 한 봉지를 통째로 뿌렸다가 2주 후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를 마주하는 대신 할머니는 3월부터 8월까지 2주마다 짧은 한 주씩만 파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채소가 한 번에 다 익고 사라지는 대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원예 서적들은 종종 이것을 고급 농법이라고 부르며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낭비를 피하기 위한 우리 조부모님들의 상식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종하는 것은 사실 소비자 함정으로 씨앗 봉지를 빨리 다 써버리게 만들어 다음 작물을 위해 상점에 돌아가 더 사게 만듭니다. 단 한 봉지의 씨앗으로도 시기를 나누는 방법만 안다면 5월부터 10월까지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채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원 성장의 리듬을 놓치지 않도록 직접 만든 라벨의 파종 일정을 기록해 두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앱소묠, 앱솜, 살트, 물의 씨앗 담그기. 9세대 정원사들의 세계에서 앱소묠은 단순히 목욕용이 아니라 어린 새싹을 위한 마법의 에너지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할머니는 항상 소중한 씨앗을 필수 영양소에 담그셨습니다. 비밀은 공식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 1갤런에 앱소묠 1큰술을 녹입니다. 이 용액의 4-6시간 동안 담근 씨앗은 다량의 마그네슘을 흡수합니다. 마그네슘은 발화 효소를 촉발하고 생명의 첫 순간부터 깊고 튼튼한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비료 및 성장 촉진제 기업들은 약국에서 킬로그램당 2파운드도 안 되는 저렴한 제품이 그들의 값비싼 밝은 용액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그는 시간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씨앗을 앱소묠 물에 너무 오래 6시간 이상 두지 마십시오. 높은 미네랄 농도가 역효과를 내어 민감한 씨앗 껍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약간의 마그네슘은 홈가든에서 약한 묘목과 푸른 전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생선 찌꺼기로 비료주기. 남은 생선 조각을 식물을 위한 슈퍼푸드로 바꾸는 것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조용히 보존해온 아메리카 원주민의 강력한 고대 기술입니다. 생선 대가리, 뼈, 내장을 쓰레기통에 버려 오염을 일으키는 대신 그 당시 사람들은 파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토마토, 옥수수 또는 호박을 심을 자리 바로 아래에 정확히 B인치 깊이의 구멍을 팠습니다. 생선이 땅 속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다량의 질소, 인, 칼륨과 함께 미량 미네랄을 방출하여 여름 내내 식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화학 비료 한 알 없이도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줄기와 놀라운 수확량을 자랑하는 토마토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원예 비법은 한때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많은 시의회는 이웃의 악취 민원 때문에 생선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비료 회사들 역시 이 기회를 틈타 깨끗하지만 비싼 화학 비료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생선을 최소 4-2인치 깊이에 묻고 흙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 깊이는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비료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씨앗 발화를 위한 접시와 그릇 시스템. 많은 초보 정원사들은 씨앗이 더 빨리 발화하기를 바라며 씨앗을 물에 완전히 담가 불리는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실제로 이는 씨앗이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게 하고 박테리아로 인해 빠르게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머니는 그릇과 작은 접시를 이용한 섬세한 씨앗 발화 시스템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릇 바닥에 물을 약간 붓고 그 위에 얇고 젖은 천으로 싼 씨앗을 담은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접시는 수면 바로 근처에 위치하되 절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접시와 천에 맺히면서 하루 종일 씨앗 주변에 공기가 잘 통하고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습도를 유지하는 미기후가 형성됩니다. 이 기술은 씨앗이 물에 잠길 위험 없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오래된 그릇과 접시만 있으면 어떤 현대적인 장비보다 더 효과적인 발화 실험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무료 식물 이름표. 전후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이웃집의 낡은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용기를 모으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할머니의 새로운 파종 시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원예 용품점에서 쉽게 깨지는 얇은 플라스틱 이름표에 돈을 쓰는 대신 그 당시 사람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우 튼튼한 정원 관리 도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플라스틱 용기를 0.5인치에서 1인치 너비의 띠 모양으로 꼼꼼하게 잘라 수백 개의 완전 무료 식물 이름표를 만드셨습니다. 이 플라스틱 띠는 날씨에 강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방수가 되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식물 품종에 대한 정보를 선명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러한 재사용은 사실 소비 문화와 제조 기업들이 항상 조장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작은 반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정원에서 그 수명을 수년 더 직접 연장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할머니는 항상 이름표의 하얀 면에 유성 마커를 사용하여 식물 이름과 파종 날짜를 적을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이 이름표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색이 바래거나 썩지 않고 5리에 6번의 시즌을 견딜 수 있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이러한 원예 비법들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현대의 의존적인 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상징합니다. 이 정원에서는 어떤 것도 쓰레기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조부모님의 정원에 대한 이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잊혀진 유산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원예 비법 중 지금도 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마당의 잡초나 주방의 쓰레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세요.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